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 8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아침에 좀 약간 비가 오고 있네요. 오늘 뭐 출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중에는 또 징검다리 휴가 쓰는 분들도 계시죠. 네, 이런 분들이 위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저는 오늘 아침에 한 5시 원래 반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약간 좀 오늘 약간 좀 몸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뒹굴뒹굴 하고 있었는데 보통 이제 와이프하고 같이 산책을 가는데 둘 중에 한 명 정도는 빨리 일어나자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와이프도 약간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그냥 오늘은 좀 쉴까? 그러다가 이제 하다가 좀 그냥 누워 있었는데 이게 습관이란 게 이렇게 무서워요. 아침에 나갔을 때 약간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이 걸었을 때 느껴지는 이 약간 이 기분 좋음 이게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다행히 6시 좀 넘어서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일어났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산책하고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비가 와요. 그리고 비를 맞으면서 돌아왔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일단 운동은 별로 못했는데 그래도 그 와중에 포기하지 않고 집 밖을 나섰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계속 그렇게 어떤 습관을 붙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기사 제가 쭉 찾아봤는데요. 재밌는 기사가 몇 가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골라놓은 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기사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그냥 잠깐만 볼까요, 이거? 또 언급해 드릴 게 있으니까. 자, 에듀윌 직장인 위한 야간반 개관 공인중개사. 야, 이제 직장인을 위한 야간반 개강하는구나. 근데 얼마 전에 에듀윌 뭐 주 4.5일 하고 뭐 워라밸 한다고 기사에 나오지 않았었나? 아마 제 기사 본 분들 기억하실 텐데. 그래서 이게 워라밸도 좋은데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게 수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편으로 뭘 하는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 한 달 신고 망설이는 직장인들, 당연히 이게 신고 망설여지죠. 이거 본인의 이게 노출이 되면 누가 신고한지 알면 소위 말해서 괘씸죄 있잖아요. 괘씸죄. 참 이런 거 좀 실제로는 좀 어렵고요. 회사 식권도 받습니다. 배달의 판 커진다. 그러니까 이 배달 어플이 점점 이게 늘어나서 이게 좀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회사 식권까지 받나 봐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이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 배달 앱이 커지면서 이게 배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좀 이게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막 애들 많은데 뭐 오토바이 되게 좀 많이 다닌단 말이에요. 이게 물론 전에 살던 곳보다는 여기는 훨씬 더 적긴 한데 좀 그런 게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원래 없던 곳도. 그래서 그런 게 좀 약간 걱정이 되고 그런 거 관련해서 보험 같은 거 좀 들어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시고요. 호텔에 아침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야, 이거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 지금 보면 되게 예쁜 정말 그 맛있어 보이는 아침이 있죠. JW 메리어트 서울. 가고 싶다. 자, 호텔에 아침밥 먹으러 가는 사람들. 자, 직장인 김모 씨가 얼마 전 주말을 맞아 가족과 함께 인근 호텔을 찾아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고 나들이를 떠났다. 그러니까 나들이를 떠나기 전에 아침에 이제 아침 조식 서비스 먹고 이제 나들이 간 거예요. 저도 지금 이제 성수기 끝나자마자 이제 제주도 좀 가려고 하는데 저도 지금 아침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자, 호텔 뷔페인 만큼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데다 가격도 저녁 뷔페의 반값이기 때문이다. 아하, 저녁 뷔페의 반값이다. 자, 숙박을 하지 않았지만 고급 호텔을 이용하는 기분이 들고 가격 면에서도 다른 브런치 식당에 비해 크게 비싸지 않아 만족스러웠다. 괜찮은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게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단순히 어떤 홍보에서 끝나면 안 되고요.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제가 그 기사 보여드릴 때 약간 어떤 분들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세금 기사도 세금 기사지만 그 외에 다른 직장인이나 유튜브 이런 거 제가 보는 이유가 이 사회적인 트렌드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잠깐 반짝 유행하고 그런 게 아니라 얘는 약간 좀 이런 트렌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기사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 전부터. 근데 그런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꾸준히 나온다면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그럼 왜 그럴까? 자, 호캉스가 보편적인 여행의 형태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는 거죠. 그래서 특급 호텔의 문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물론 저는 아직도 좀 그러긴 한데, 어디 호텔 간다 그러면 약간 좀 살짝 우리가 주눅 들잖아요. 약간, 되게 좀 옷도 좀 더 잘 입어야 될 것 같고, 차도 좀 좋은 거 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차가 2대가 있어요. 아무튼 뭐 그러긴 한데, 그래서, 그리고 이제, 투숙을 안 하더라도, 식사와 모임 등 가볍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텔이. 그래서 가족 지인과 함께 오전에 호텔을 찾아 조식만 즐기고 떠나는 이용객들도 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최근 3개월간 객실에 투숙하지 않고 조식만 따로 이용하는 고객이 전체 20%, 휴가 성수기를 마치고 호텔 투숙객이 다소 감소하는 9월에는 비중이 더욱 늘어날 것 같다. 다른 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 웨스틴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식만 따로 이용하는 고객이 증가하며 올해 상반기 조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상승했대요. 그래서 좀 이런 거 좀 잘 알아보고 하면 괜찮은 거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한번 여기를 찍고 이제 제주도를 가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김포로 가야 되나 인천으로 가야 되나 김포가 낫겠죠? 또 이제 막히려나? 아무튼 혹시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이런 거 이용해보세요. 특히 저녁은 10만원대인데, 이게 아침으로 가면 거의 반값이라고 했으니까 한 4, 5만원 정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오케이. 좋았어요. 벌써 이거 보니까 갑자기 빨리 여행 가고 싶어지네. 좋아요. 자, 그리고 유튜브 봅시다, 유튜브. 연 수천억 원 수익의 정부 유튜브세 추진.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개인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유튜브 구글에다가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밑에 볼게요. 점유율 88%인데 세금은 찔끔 받는다. 정부 유튜브세 칼 빼드나. 제발 좀 하라는 말씀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 이게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세금이 발생을 하면 이 세금은 누구나 내기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금이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사람들의 혹은 회사, 기업들의 행위를 변화시킨다. 대표적인 걸로 우리 부동산 세금 이렇게 너무 중과되고 하니까 아예 집을 안 팔잖아요. 저도 안 팔아요. 세금 너무 아까워서.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켰는데 지금 같은 유튜브 생태계에서 이게 도입이 되면 물론 정당하게 세금은 내야 되겠죠. 그런데 도입이 되면 또 이 유튜브 영상 시장이 또 바뀔 거다. 자, 그래서 그런 게 또 기회가 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봅시다. 이보람 양 가족이 서울 청담동에 95억 원의 빌딩을 매입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유튜브의 광고 수익. 이 양은 보람튜브 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월 35억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와, 대단하다 진짜. 월 35억. 와.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2,400만 개에 달하는 채널을 운영하는 유튜브가 광고로 얼마를 벌어들일지는 베일이 쌓여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람량이 돈을 얼마 벌었더라, 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얼마를 벌었더라, 이것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돈을 벌게 만든 그 상위 구조, 그 위에는 뭐가 있는지를 항상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랫폼에다가 지금 칼을 대겠다는 건데, 플랫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질을 당했다. 그러면 그 플랫폼에 영향을 받는 그 밑에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들이 영향을 안 받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영향 받죠. 그러면은 또 영상, 이 유튜브 생태계가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자, 그래서 유튜브 광고 매출이 얼마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기부가 해외 디지털세 연구를 의뢰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떻게 부과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번 기다려 보는 거죠. 이 친구가 보람냥인가 보구나. 몰랐어요. 잘 안 보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런 게 나오면, 크리에이터들한테도 변화가 간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유튜브가 예를 들어서 광고 수익이 100만 원이라고 하면요. 이거를 크리에이터가 전부 다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 중에 55%를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가져가고요. 나머지 45%를 유튜브가 가져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 보람량이 아까 보세요. 월 35억에 달하는 광고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유튜브가 떼가기 전 금액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거의 반 정도는 유튜브가 다시 떼가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떼고 난 후에 금액이 35억이다? 이건 모르죠. 얘들 실제 돈 받은 사람만 알겠죠. 그런데 추정했을 때 뭐 유튜브가 떼고 나서 남은 금액이 월 35억이면은 거의 한 월 매출이 이 경우는 7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그런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만약에 유튜브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만약에 낸다. 그러면은 그 어마어마하게 낸 세금을 또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유튜브가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떼고 나서 뭔가 다 반영을 하고 난 후에 광고 수익이 나올 거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은 타격이 크겠죠. 그러다 막 중도 포기하겠죠. 그렇지만 저는 꾸준히 하겠죠. 그러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받을 수도 있다. 만들 수도 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그래서 항상 위기는 기회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보시고, 이 유튜브가 지금까지 세금에 대해서 깜깜이었구나. 이유는 해외에서 이게 소득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이 국내 사람만 볼 수도 있지만 뭐 밑에 영어 자막을 넣고 뭐 갑자기 제가 얼굴을 드러내는데 제가 해외에서 좀 약간 먹히는 얼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해외에서 갑자기 조회수가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해외에서 나오는 광고 수익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제 해외 정부와 공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렵다. 이런 거죠. 자, 유튜브가 국내에 세금을 낼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리고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거. 여러분들 법인 하시려는 분들 잘 보세요. 유튜브는 유한 회사라서 매출 공개 의무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 이거 법인을 만들 때 형태가 네 가지가 있어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렇게 네 개예요.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상법 공부한 지는 좀 오래됐는데 맞을 거예요. 그래서 한명, 합자, 주식 외에 나머지 죄송해요. 아무튼 네 개가 있는데 주식회사는 이걸 공개를 해야 되고 아마 유한회사로 하면 이게 공개가 안 돼. 이게 나머지 한명 합자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매매 범위를 할 때 무조건 주식회사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아주 중요한 팁을 알려드렸어요. 우리 방송 꾸준히 들으신 분들이 이런 거라도 가져가야죠. 그죠? 자, 그래서 유튜브가 이 머리 똑똑한 애들이 괜히 유한회사로 한 게 아니다. 유튜브의 모회사인 구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다 알고 얘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장난 아니죠. 점유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뭐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세금으로 걷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자 우리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번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내용은 제가 봤을 때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앞으로. 그리고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잘 감지하셔야 된다. 내가 봐도 너무 양질의 좋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자, 한번 봅시다. 또 이제 봅시다. 자, 그리고 유튜브에서 관련된 또 하나 기사를 볼 건데, 이거 볼게요, 이거. 유튜브 보는 시니어들, 데이터 큰 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통사 서비스 경쟁. 자, 그러니까 연쇄적으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즈니스상. 지금 유튜브를 생각보다 많은 그 어르신들이, 시니어 분들이 보는 거 알고 계시죠? 대부분 다, 웬만한 거 유튜브 채널, 특히 세금 같은 경우는요, 연세 많으신 분들 되게 많이 보시고요. 아까 제가 해외에서 먹히는 얼굴일 수도 있다. 제가 그랬지만, 제가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약간 중장년층, 특히 아주머니들, 여사님들한테 제가 먹히는 얼굴이에요. 가지고, 저는 대학교 때, 과외 알바를 많이 했는데,
제가 과외 알바를 했을 때 면접 같은 거 처음에 보잖아요. 면접 같은 걸 하고 나서 제가 그 당시 그 과외 아주머니들 시키는 그 학부모의 아주머니들한테 제가 한 번도 거절을 받은 적이 없다. 100%의 합격률이에요.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자,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기억하기 좋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이긴 해요. 자, 그런데 이 시니어 분들 이거 되게 많이 보시고요. 특히 제 세금 같은 경우도 45에서 54, 54에서 55에서 65, 64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보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재 채널은 좀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이분들이 요즘 유튜브를 되게 많이 보고요. 이런 걸 제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뭐 빅데이터, 통계 전혀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같이 살고 있는 그 장모님이 그냥 물어봐요. 박서방 이거 유튜브 이것 좀 뭐 좀 해줘 요거.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잘 안 보는 엄마 아빠들이 유튜브 물어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유튜브 보시는데 이제 저희 장모님은 이제 그 모바일 데이터가 밖에서는 이제 제한돼 있으니까 집에서만 이제 그 와이파이로 해서 보시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면은 밖에서 어떻게 봐요? 나는 유튜브 봐야 되겠는데 뭐 데이터 허용인지 뭐 안 한지 설정이 뭐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냥 막 트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세금 폭탄이래. 요금 폭탄이 나오면 이제 그 요금에 대해서 뭔가 설정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요금을 업 하시는 거죠. 무제한 데이터로. 자,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우리 5070 분들이 이 방송을 들으신다면은 아니면 주변에 이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시는데 이거를 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분들이 방송 듣고 계신다면 이거 데이터 요금제 무제한으로 하는데 너무 비싼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은. 뭐 이거 이 통사에서는 이거 뭐 하루 뭐 데이터 양이 이거니까 뭐 무제한에서도 뭐 가장 비싼 뭐 이런 거 하셔야 되겠는데요. 막 이런 거 하는데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뭐 우리 현재 요금제 기준으로 5구 요금제, 뭐 데이터 스페셜 A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면은 데이터 그냥 무제한 다 쓰고 거기에서 데이터 무제한을 다 쓰고 나면 하루에 또 2기가를 제공을 해주고 그 2기가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속도가 느려지는데 유튜브 정도 영상 되는 거는 속도 느려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해요, 그 정도. 그런데 하루에 쓰는 데이터 양만 보고 막 어마무시하게 막 비싼 요금을 막 제한한단 말이에요. 이 이통사들이. 얘들이 무슨 우리 5070 세대분들한테 뭐 효도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5070 세대들이 이용하는 그 데이터 사용량이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자, 스마트폰 보유 현황 보세요. 50대가 50%였는데 95%로 이제 누구나 다 쓰고 있고요. 70세 이상이신 분들도 3.6에서 40% 가까이 써요. 저희 아버지도 70대 초반이신데 뭐 잘 쓰세요. 항상 거의 최신 폰 쓰시면서 또 데이터 되게 많이 보세요. 그래서 요분들에 대한 휴대폰 사랑의 수치로도 금세 확인이 가능하고요. 데이터 추정도 엄청나게 많이 본다는 거죠. 50세 이상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 데이터 혜택을 높인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다는데 정말 혜택이 좋은 건지 아니면은 기존에 좀 싼 걸로도 충분한지 좀 보시고 해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효도할 거 좀 합리적으로 하자는 거죠. 제 말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실제 내가 요금을 써야 된다는 그 시니어 분들이 이 방송을 혹시 듣고 계신다면은 너무 비싼 거 말고요. 잘 알아보고 이렇게 좀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거 좀 간단히 좀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했고요. 자, 이제 나머지 세금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4차 산업에 대해서 뭐 특별한 게 없었고, 자, 부동산 세금. 자, 부동산 규제 이후 아파트 증여가 본물처럼 증가했다인데 왜 증가했는지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뭔지를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난 시간에 봤죠. 상속신고 무조건 해라. 어제 날짜 본 거니까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이마트 1조 자가점포 유동화로 현금 확보, 부채 비율 증가 숙제. 자, 이거 잠깐 볼 건데 오늘은 좀 약간 비즈니스 사업적인 측면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봤었고 우리 이마트 되게 좀 힘들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얘들이 이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부동산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마트가
1조 자가점포를 유동화해서 현금 확보를 하겠다. 그렇지만 부채 비율이 늘어나는 건 숙제다. 자, 뭐냐면 이마트가 사상 첫 영업 실적이다. 영업 실적이래. 적자가 나왔어요. 적자가 사상 첫. 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자, 그게 27년 만인가? 네,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은 거죠. 근데 이마트가 그랬다면 업계 1위인데 2위인 홈플러스 롯데마트 어떻겠어요? 그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왜 그렇게 실적이 안 좋아졌냐라고 분석을 해봤더니 물론 이제 매출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도 이제 보유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유세가 법인에 대한 보유세겠죠. 그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보유세만 만약에 좀 없었어도 실적이 마이너스가 되진 않았대요. 그런데 이마트는 대부분의 점포를 본인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계속 할 거고 어느 정도 매출이 일어나니까 이 경우에는 부동산을 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부동산이 지금 약간 발목을 잡는 형국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냐면은 이마트가 1조 원 규모의 자가점포를 매각해서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일단 내가 해당 점포를 팔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내가 세를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지금 그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그 아파트가 별로 값도 오를 것 같지 않고 중간에 보유세가 나오니까 이거를 그냥 이 아파트를 바로 팔아버리고 그 바로 파는 사람을 이제 갭 투자자를 찾는 거예요. 갭 투자자를 찾아서 당신 내가 파는데 당신 파는 조건이 내가 여기서 전세 사는 조건이다. 이렇게 팔아버리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좋은 자기가 이제 보유세도 줄이고 뭐 어차피 이게 좀 내가 살고 있는 인프라는 그대로 누리겠다 하고 해서 이제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제 그 뒤로부터 이제 집값이 미친 듯이 오르는 거죠. 실제 제 주변에 그렇게 해서 집을 판 사람이 아니라 집을 산 사람이 계시는데 이제 그 세입자가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집값이 너무 올라 버리니까. 자, 아무튼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마트가 1조 원 규모의 자가점포를 매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그냥 바로 임차를 바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점포를 산 사람이 그 다시 부수고 원상복귀 해가지고 무슨 뭐 다른 거 하겠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점포를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해당 물건이 내 소유가 아니니까 보유세가 줄어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재임차하니까 보증금 넣고 관리비 얼마 내가지고 이거 부채가 좀 늘어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10년 장기 임차하는데 이때 임차료하고 부채 비율 상승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싫어서 다 자기들 땅으로 했다는 거죠. 그런데 도저히 이게 안 돼서 이렇게 재임차. 이런 걸 좀 이제 어려운 말로 뭐냐면, 리스백인가? 여기 뒤에 나오는데, sales and leaseback. sales and leaseback. 그래서 이런 거 좀 알아두세요. 그러면 되게 약간 유식해 보이는 거죠. 이번에 이마트가 세일즈 앤 리스백 한대. 그러면은, 도대체 뭐야. 저 사람 뭐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일즈, 팔고, 앤 리스백. 내가 리스한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순하게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단순한 건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자, 보세요. 몇 가지만 좀 볼게요. 다는 좀 못 해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자, 150여 곳의 할인점 중에서 129개가 본인 거래요. 이마트가. 대부분이. 그래서 이 중에서 한 10개 내외의 할인점을 유동화할 방침이다. 그러니까 유동화는 말 그대로 현금화 한다는 거예요. 현금화. 그럼 어떻게 현금화해요? 이거 매장을 팔아야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캐시를 땡겨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150개 중에서 129개가 본인 건데 이 129개 중에서 한 10개 내외를 팔아버려서 이거를 내가 임차를 가고 내가 이제 좀 현금을 보유하겠다. KB증권에서 이제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때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임차를 들어가는데 이 임차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게 이제 리스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리스 방식이 금융 리스가 있고 운용 리스가 있고 아, 나 저번에 세무서 공부할 때 했는데 이제 기억이 날랑말랑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인데 굉장히 이제 그 어떤 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도 달라지고 세법도 이제 달라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이 매장을 이제 굳이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자, 하지만 이번 자산 유동화가 10년 장기 임차를 조건으로 하기 때문에 임차료와 변경된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 비율 영향 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올해부터 새 회계 기준 도입으로 운용 리스를 아까 말에 제가 했었죠. 운용 리스 그리고 금융 리스, 운용 리스를 모두 부채로 인식. 아, 이거 바뀌었구나. 이제 IFRS라고 해서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 이걸 거예요. 그래서 국제 회계 기준. 근데 이건 법은 아니에요. 규정이에요, 규정. 법보다는 약한데 얘가 이제 운용 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비용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걸 그냥 부채로 잡아버리네. 비용 처리하고 부채는 달라요. 자산, 부채, 자본.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에 이제 계속해서 남아있는 거고요. 수익하고 비용은 매해 이제 그때그때마다 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회계 쪽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아무튼 이게 비용으로 털어버리면은 그냥 그 해 비용으로 털고 끝날 수가 있는데, 이게 부채로 인식한다 그러면은 10년 동안, 아까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대체대조표에 잡히는 거죠. 이런 것도 좀 상식으로 좀 공부하시면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이제 부채 비율이 늘어나구나. 이번에 바뀌었구나. IFRS가.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아시면, 세상 돌아가는 걸 또 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야, 이마트가 이 정도까지 하는데, 이제 온라인이 정말 대세구나. 온라인이 대세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온라인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시니어들을 내가 대상으로 뭐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나, 주택 중에서 쓸데없는 거 있지 않을까? 팔아야죠, 그러면.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경우에도 내가 팔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해드릴 거예요. 자, 요겁니다. 부동산 규제 이후 아파트 증여 본물. 아, 제가 며칠 전부터 약간 좀 기사를 그냥 뭔가 연관지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죠. 아, 제가 나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 이렇게,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의 어떤 큰 자부심을 느끼고 방송을 하고 있어요. 오늘따라 왜 이렇게 헛소리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다. 자, 부동산 규제 이후 아파트 증여 봄을 터지고 있다. 자, 보세요. 이 기사는 작년 초부터 계속 나왔던 기사인데, 지금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계속해서 증여를 하고 있다는 거고요. 물론 그 증여 건수는 상대적으로 좀 낮아졌겠지만, 자,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짚어드릴게요. 자,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와 종부세, 공시가격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를 가했지만,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면서 아파트 증여 건수는 급증하고 있다. 자, 올 상반기만 해도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는 9,826건으로 역대 최고 수준. 서울은 이미 제가 알기로 작년에 정점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은. 서울이 가장 먼저 빨랐고, 그 다음 경기도 이렇게 했나 보죠. 그죠?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6년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 왜 2006년인가요? 이때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실거래 신고제를 했으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재밌는 게 나와요. 지역별로는 안양시의 경우 아파트 증여가 가장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해도 안양시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3건에 불과했지만 올 상반기에는 710건으로 와우, 거의 한 4배 가까이 되네. 그 다음 수원시도 2018년 상반기 증여 거래량이 394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253건으로 나타나면서, 좀 약간 꼰대 같은 소리 하나 하자면, 여기 위에 내용하고 밑에 내용이 같은 내용이잖아요. 이걸 왜 문단을 구분을 해요? 그냥 문단을 같은 문단으로 해야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래요. 자, 수원 같은 경우도 394에서 1253건. 와, 많이 늘었네. 하남도 355에서 1090건으로 늘었죠. 자, 재밌는 분석이 나왔어요. 이렇게 증여가 급등한 거는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걸 보고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왜 증여를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증여를 한 걸까요?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아파트를 내가 증여를 했다. 그럼 누구한테 증여하죠? 내가 갖고 있는 되게 큰 재산인데 아무도 모르는 제3자한테 증여하진 않겠죠. 그럼 누구한테 해요? 일단 첫 번째가 배우자. 아니면은 뭐, 직계 존속, 아니면 직계 비속. 위에 부모 아니면 자녀. 근데 주로 배우자 아니면 자녀한테 증여를 할 거예요. 그렇죠. 내 가족한테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갑자기 내가 친척한테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 직계 가족 챙기기도 바빠요, 지금. 자, 그러면 내가 가족한테 증여를 했다. 자, 그럼 가족한테 증여했으니까 말 그대로 대가를 받지 않고 한 건데, 왜 가족한테 증여했을까? 증여하면 증여세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증여로 인한 취득세 무려 4%나 되는데, 왜 그럴까? 아니, 그 아파트, 쉽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배우자한테, 그리고 자녀한테 증여했어요. 물론 전제 조건은 이 배우자와 자녀를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죠? 왜 증여해요, 여러분들? 아까우니까 증여하는 거잖아요. 넘주기 아까우니까. 넘주기 안 아까우면 어떻게 해요? 그냥 팔면 되죠. 적당한 가격에. 근데 왜 아깝죠? 첫 번째, 양도세 중과 때문에.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팔았을 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도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양도소득세가 그렇게 높아버리니까 안 파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의 어떤 행동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세금은 항상. 자, 그게 첫 번째고요. 자, 내가 양도세가 나오니까 안 팔어. 근데 얘는 아까워.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데 왜 증여를 했냐면은 보유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죠.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증여를 통해서 명의를 좀 분산하자. 그래서 명의를 좀 분산해가지고 보유세를 좀 줄이는 거죠. 아니, 그럼 보유세를 줄이려면은 팔아야 되는데 정부가 원하는 건 파는 거죠. 그렇지만 안 판다니까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우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유로 증여를 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내가 와이프나 자녀한테 증여를 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일단 명의를만 바꿔서 증여하고 예를 들어서 뭐 한 3년 있다가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됐어. 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됐다. 자, 그러면은 양도세 중과가 배제가 됐을 때 야, 이제 양도세 중과가 안 나오니까 이거 적당히 가격도 올랐으니까 팔자.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이제 3년밖에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경우에는 배우자 2월과세에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서 3억짜리가 5억이 됐어요. 그래서 5억대 얘를 증여를 했어요. 근데 이 5억짜리가 7억이 됐어요. 근데 얘가 5년이 안 지나고 팔잖아요. 그러면 이때 7억의 취득가는 그냥 다시 3억 원래대로 가버려요. 증여했을 때 5억이 아니라. 그래서 이 경우에는 최소한 5년을 내가 가지고 버텨야 된다. 자, 그러면 그거를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지금 증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에요? 5년 이상은 내가 가져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5년 이상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팔기 아까우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증여가 일어난 이유는 첫 번째, 양도세가 너무 많아서 팔기 아깝다, 못 팔겠다. 두 번째, 보유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명의를 좀 분산하고 싶다. 세 번째, 어차피 양도세 중과가 해제되거나 뭐 설령 정부가 풀어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계속해서 오를 것 같으니까 나는 가지고 있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말이 다 함축된 게 요 말이에요. 이렇게 증여가 급등한 것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왜 안양, 수원, 하남이 이렇게 좀 특히 더 많이 올랐을까? 이거는 두 가지 다 있는데요. 첫 번째, 안양과 수원이 투자 가치가 높은 물건들이 있어서 더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른 것도 있고요. 안양하고 수원은, 특히 안양은 동안구, 수원은 팔달구가 작년 12월에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한 거예요. 올 초에. 야, 이제 이거를 임대주택 등록을 할까? 아니면 그냥 증여할까? 봤더니
임대주택 등록을 해봤더니 나 8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야, 8년 너무 긴데? 그리고 중간에 내가 5%밖에 못 올려. 그리고 임차인들 뭐 이렇게 조건 변경 신고라든지 뭐 내가 하나라도 실수해버리면은 과태료가 1,000만 원 나온대. 500에서. 자, 그러니까 임대사업자 하지 마. 그냥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한테 그냥 증여하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몇 줄 안 되는데 이 몇 줄 안 되는 걸 보고 전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 방송을 들으면 읽을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지겹도록 계속해서 말할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상반기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거래량이 나옵니다. 그래서 2006년 2267이었는데 2009년 4987. 이거 언제 왜 그랬을까? 갑자기 왜 늘었을까? 금융위기 늘어나니까 이게 막 후두둑 떨어졌는데 이때에도 이제 아깝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이렇게 증여를 하신 것 같아요. 제 추정상. 그리고 이제 쭉 가다가 수도권 시장이 상승했을 때 요때부터 이제 요때 갭 투자를 해가지고 아마 증여를 했겠죠. 와, 그래가지고 2018년 되게 많죠? 이거 작년 초에 특히 강남권에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이제 경기도 이렇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증여 거래량이 이게 작년에도 많았는데 강남은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강남에 대한 지역 분석도 중요하지만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절세법을 쓰는지도 빨리 알아야 돼요. 오케이, 좋았어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네요. 좋아요. 자, 보세요. 지난해 7월 안양 평당 아파트 가격은 1860이었지만 올해 7월 1년 사이에는 1956으로 거의 100만원 정도 올랐죠. 두 번째 증여가 많았던 수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남도 마찬가지고.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부동산 규제로 급매물이 급증할 거라는 예상과 달리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것은 아파트 가격이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기대 심리가 작용한 것, 증여로 인해 아파트 가격 조정도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분위기. 그렇죠. 그리고 정말 이건 핵심인데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3억에서 5억이 됐어요, 아파트가. 이때 5억대 증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증여받은 사람은 이때 취득가가 5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3억에서 5억, 그때 2억이 오른 거에 대한 양도세는 냈다, 안 냈다? 안 냈다. 대신 증여세는 냈지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차익에 대해서 실현시켜버린 건데, 조심해야 되는 거는 증여받고 나서 5년은 버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고급 스킬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전부 다 이 기사 안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 방송 계속 들으시면 괜찮을 거다.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방법이 없고 좀 가슴이 답답하신 분들은 올해 이미 보유세는 6월 1일이 지나서 내셔야 되지만 차라리 증여를 통해서 이렇게 보유세도 좀 줄이면서 팔기 아까운 아파트를 자녀나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서 5년을 후를 기약할 수 있다. 근데 이걸 내가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임대주택 등록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대주택 등록하면 8년을 가져가야 되니까 8년보다는 5년이 나올 수 있죠. 내가 생각해도 오늘 이 기사 해석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굉장히 이제 저를 막 꾸준히 막 응원해 주시고 그런 분들 있는 거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분들한테 좀 뭔가 좀 도움을 드려야 되니까 뭐 다 강의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강의는 이제 훨씬 더 이제 시각화를 해가지고 슬라이드를 예쁘게 준비를 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금방 이렇게 이해하기 쉽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여러분들 좀 혜택 받으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잘 줄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 아마 이제 데일리 뉴스 이거 36회차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데일리 뉴스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침마다 제가 할 거고요. 제가 주말에는 약간 변화를 주려고 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은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구글 알림이 통해서 쭉 보고 구글 알림이 뿐만 아니라 제가 따로 챙겨보고 있는 기사라든지 뭐 네이버 뉴스라든지 다음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소개받은 뉴스라든지 그런 거에서 또 좋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 토일에 대해서 별도로 분석을 해보겠다. 그런데 그때 토일에는 뭐 지금처럼 막 기사를 막 3개, 4개 막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딱 하나만 제가 셀렉 해가지고 볼게요. 가지고 대신 하나만 셀렉해서 보는 대신에 훨씬 더 자세하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주말 특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기사 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그냥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그 링크 달아주시면은 그거 제가 좀 보고 이거 괜찮다 싶으면은 제가 주말에 이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변화를 또 줘야죠. 계속 똑같이 가면 지겨우니까. 그쵸? 자, 좋아요. 자, 오늘 특히 오늘 좀 많이 했는데요. 특히 그 증여 부분에 대한 거 제가 설명 좀 많이 드렸으니까 그거 좀 잘 들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앞에 있는 조식 뷔페 그리고 유튜브 뭐 이런 것도 잘 보시면 좋겠어요. 야, 호텔 조식 뷔페 한번 가야겠다 이거.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데이터 이거 너무 쓸데없는 거 많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마트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아, 이 말 빠뜨렸다. 이 세일즈 리스백은 지금 현대차도 지금 이렇게 한대요. 우리 현대차 삼성에 세우는 거 알잖아요. 뭐 GBC인가 그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그래서 현대가 지금 그렇게 수건 사업으로 지금 10조나 들여가지고 그걸 사서 정몽구 회장 때 매입을 해가지고 지금 거기에다가 짓기로 했는데 결국 거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세일즈 앤 리스백 방식으로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국제 회계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부채 잡히면은 얘들도 좀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다. 내가 봤을 때. 방금 좀 어려운 말이었는데 아무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현대차도 말씀드리려고 한 거였고 오늘의 핵심은 이거 증여였어요. 증여. 그래서 이거 증여 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목을 좀 증여 쪽에 포커싱해서 제가 제목 잡을게요. 자, 그래요. 자, 엄청 오늘 굉장히 많이 했는데 좀 너무 양이 많은 거는 좀 제가 양해 말씀드리고 좀 앞으로는 약간 좀 변해질 것 같다. 그래서 평일은 지금처럼 주말은 좀 달라질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8월 16일인데요. 이제 점점 이게 아침에 바람도 선선하고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면 좋을 것 같고 선선해지면 좋을 것 같고 또 이게 금방 추워져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하루 더 행복하시고요.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합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데일리 뉴스 8월 16일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